이혼 합의서에 서명하기 위해 펜을 든 순간 내 손은 떨리지 않았다. 10년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는 이 종이 한 장 앞에서 내 감정은 이미 진흙처럼 굳어져 있었다. 김도현, 내 전남편이 될 남자는 이미 문밖에서 초조하게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다. 그는 이 지루하고 복잡한 절차가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눈치였다. 물론 그에게는 서둘러 달려가야 할 새로운 행복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차가운 변호사 사무실, 탁자 위에는 이혼 조정 합의서가 놓여 있었다. 나는 담담하게 한서아라는 세 글자를 서명란에 눌러 적었다. 잉크가 번지는 짧은 순간, 내 눈은 도현이 나에게 했던 수많은 거짓말, 그리고 나 몰래 진행했던 그의 더러운 사생활을 빠르게 되감았다. 그래, 이제 끝이다. 나는 이 썩어버린 관계에서 공식적으로 탈출했다. 서명하셨군요. 이로써 두 분의 이혼은 법적으로 성립됩니다. 변호사가 딱딱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합의서를 돌려주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문밖에서 기다리던 도현이 싱글벙글 웃으며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해방감과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가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었다. 나를 향한 죄책감이나 미안함 같은 감정은 눈꽃만큼도 보이지 않았다. 그것이 오히려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수고했어, 서아. 깔끔하게 정리해줘서 고마워. 그는 형식적인 미소를 지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려 했다. 그때 그의 주머니에서 울리는 진동의 도현이 급하게 휴대폰을 꺼냈다. 화면을 확인한 그의 얼굴에 순간 당황한 기색이 스치더니 이내 능글맞은 미소로 바뀌었다. 아, 이거 너한테도 알려야 할 것 같아서. 그는 휴대폰을 잠시 내려놓고 재킷 안주머니에서 반짝이는 봉투 하나를 꺼냈다. 고급 수입지로 만들어진 눈부시게 흰 봉투. 내 이름이 정갈하게 인쇄된 그 봉투는 누가 봐도 청첩장이었다. 이거 뭐야? 내 목소리는 놀랍도록 평온했다. 미안, 서아. 사실 곧 재혼해. 다음 달이야. 내가 원한다면 와서 축하해줘도 돼. 청첩장 봉투를 내 눈앞에 흔드는 그의 모습은 마치 개선장군 같았다. 이혼 서류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그의 새로운 가정이 시작된다는 통보. 그것도 그가 1년 동안 바람피워온 상간녀. 나에게는 가장 친한 친구인 척 행세했던 그 여자와의 결혼이었다. 내 속에서 무언가 솟구쳐 올랐지만 나는 그것을 억눌렀다. 분노 대신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축하해, 도현. 나는 청첩장을 받아들지 않고 말했다. 아니, 김도현 씨. 내가 꼭 가야 할 이유라도 있어? 아니, 그냥 의리로. 그는 내 예상치 못한 반응에 조금 당황한 듯 보였다. 의리. 나는 코웃음을 쳤다. 내가 내 친구를 뺏고 나를 배신하고 결혼 생활을 파탄낸 지 얼마 됐다고 나에게 의리를 논해? 정말 놀랍네, 너의 뻔뻔함은. 그는 얼굴이 붉어졌지만 이내 냉정함을 되찾았다. 어차피 끝난 일이야. 내 몫으로 재산 분할 충분히 해줬잖아. 이제 서로 앞길이나 축복하자. 축복이라.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중얼거렸다. 좋아. 내가 원한다면 내가 그 결혼식에 걸맞은 신비로운 선물을 하나 준비해서 보내줄게. 아니, 직접 들고 갈게. 모두가 보는 앞에서 아주 특별한 선물을. 내 눈빛은 더 이상 슬픔이나 분노를 담고 있지 않았다. 그것은 차갑게 계산하는 얼음장 같았다. 도현은 내 미소에서 느껴지는 섬뜩함에 잠시 움츠러들었지만 이내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는 내가 그저 분풀이로 값비싼 명품 가방이나 한정판 시계 같은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고마워, 서아. 내 마음 씀씀이에 감동했어. 그는 형식적으로 고개를 숙이고는 서둘러 변호사 사무실을 빠져나갔다. 아마도 그의 제비 아내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나는 창밖으로 그가 상간녀와 팔짱을 끼고 밝게 웃으며 차에 오르는 모습을 지켜봤다. 합의서에 서명한 지 10분도 안 된 시점이었다. 내 손에는 그들이 남긴 청첩장이 들려 있었다. 금빛으로 빛나는 그 종이 쪼가리를 구겨버리는 대신 나는 손가방에 조심스레 넣었다. 이제부터 나의 새로운 임무가 시작될 시간이었다. 단순한 이혼이 아니었다. 이것은 내가 그들을 위해 준비하는 인생 최악의 결혼 선물이었다. 그들의 새로운 시작은 내가 준비한 가장 화려하고 가장 치명적인 막으로 가려지게 될 것이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자마자 나는 청첩장이 든 손가방을 꽉 쥐었다. 거리는 겨울 찬바람이 불었지만 내 안은 뜨거웠다. 그가 내게 던진 뻔뻔한 청첩장은 내 남은 일생 동안의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를 시작하라는 신호탄이었다. 축하해라는 말과 함께 보낸 나의 차가운 미소는 일종의 약속이었다. 김도현, 너는 내 인생에서 가장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른 거야. 나에게 그 카드를 건넨 순간 너의 결혼식은 축제가 아닌 몰락의 무대로 변했어. 나는 곧장 익숙한 오피스텔로 향했다. 이혼 과정 중에도 도현 몰래 마련해둔 나의 은신처이자 복수를 설계할 작전 본부였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이 차갑게 깔린 모니터와 서류 더미를 비췄다. 나는 외투를 벗어 던지고 책상 앞에 앉았다. 슬픔이나 분노 같은 비효율적인 감정은 이미 사치였다. 이제 남은 것은 오직 정확한 계획과 완벽한 실행뿐이었다. 복수는 이미 오래전에 시작되었다. 아니, 그가 바람을 피우기 시작한 순간부터 나는 이미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김도현은 IT 업계에 떠오르는 별이었지만 그 빛 뒤에는 어둠이 있었다. 그리고 그 어둠은 내가 가장 잘 아는 곳이었다. 나는 노트북을 켜고 암호화된 폴더를 열었다. 폴더 안에는 지난 1년간 내가 치밀하게 모은 증거들이 빼곡히 들어 있었다. 재정적 비리, 도현이 회사 자금을 빼돌려 상간녀에게 선물하거나 부동산에 투자한 내역, 명의를 차명으로 돌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적인 자금 흐름에 대한 결정적인 회계 장부사본과 금융거래 내역, 개인적 약점, 상간녀가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했던 경력과 그들이 나 몰래 해외여행을 다니며 찍은 역겨운 사진들, 그리고 도현이 회사 프로젝트를 따기 위해 저질렀던 몇 가지 불미스러운 거래에 대한 녹취록. 이혼 합의를 깔끔하게 해준 것은 도현에게 안심을 주기 위함이었다. 그는 내가 그저 재산 분할에만 관심 있는 속물적인 아내라고 착각했다. 그래서 그는 방심했고 그 방심이야말로 내가 원하는 완벽한 기회였다. 그의 결혼식은 3주 뒤 서울에서 가장 화려하고 유명한 특급 호텔의 그랜드 볼룸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그들의 결혼식은 단순한 결합이 아니었다. 도현에게는 상류층으로 진입하는 통로였고 상간녀에게는 신분 상승의 결정적 발판이었다. 그들의 목표가 높을수록 내가 무너뜨릴 때의 파괴력은 더 커질 터였다. 나는 가장 핵심적인 증거, 즉 도현이 회사 돈을 횡령해 차명으로 상간녀에게 명품 아파트와 고급 차량을 선물했다는 결정적인 자료를 따로 출연했다. 이것이 바로 나의 별표 신비로운 선물 별표의 핵심 내용이 될 것이었다. 그래, 도현아. 내가 내 결혼식에 꼭 와서 축하해달라고 했지? 나는 혼잣말을 했다. 내 부탁대로 내가 평생 잊지 못할, 아니, 내가 평생 기억해야 할 가장 특별한 축하를 해줄게. 나는 변호사 명함첩을 뒤져 특수미디어 전문가의 연락처를 찾았다. 그는 내가 이혼 소송을 준비할 때 모든 증거를 합법적인 방법으로 확보하고 보관하도록 도와준 사람이었다. 안녕하세요, 박 변호사님. 저 한서아입니다. 부탁드릴 일이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그리고 아주 은밀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나는 내 계획의 윤곽을 설명했다. 결혼식 피로연의 특성, 하객들의 구성, 그리고 내가 정확히 어떤 순간에
어떤 형태로 별표 선물 별표를 공개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전달했다. 결혼식은 단순히 두 사람의 만남을 축하하는 자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도현의 비즈니스 파트너들, 투자자들, 그리고 그의 명성에 기대어 사는 모든 이들이 모이는 사교장이었다. 명예를 생명처럼 여기는 그들에게 재정비리와 부도덕한 사생활 폭로는 곧 사회적 사형 선고와 같았다. 내 목표는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나는 그가 나에게 주었던 고통만큼 그들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을 그 자리에서 무너뜨리는 것이었다. 그들의 가장 행복한 순간에 그들의 가장 치명적인 비밀을 폭로하여 축하의 환호를 비웃음과 경악으로 바꾸어 놓는 것. 나는 청첩장을 펼쳤다. 인쇄된 두 사람의 이름 위로 내 차가운 미소가 그림자처럼 드리워졌다. 이제 카운트다운은 시작되었다. 결혼식이 잡힌 3주 동안 나의 삶은 오직 하나의 목표만을 향해 움직였다. 그것은 바로 완벽한 별표 선물 포장 별표이었다. 이미 핵심 증거는 확보했지만 그것을 결혼식이라는 공적인 장소에서 터뜨리려면 단순한 폭로 이상의 정교한 전략이 필요했다. 사람들은 증거 자체보다 어떻게 폭로되는지에 더 큰 충격을 받으니까. 나는 첫 번째 단계로 김도현의 어머니, 그러니까 나의 전 시어머니를 만났다. 형식적인 이혼 절차와 재산 분할 과정에서 나는 시어머니에게까지도 철저하게 순종적이고 불쌍한 희생양의 이미지를 유지했다. 도현이 외도를 저지르고 나를 버렸다는 사실에 시어머니는 나에게 깊은 연민과 죄책감을 느끼고 계셨다. 서아야, 내가 고생이 많았어. 도현이 그 녀석이 철이 없어서. 시어머니는 조용하고 고급스러운 한정식 집에서 눈물을 글썽이셨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괜찮아요. 이제 저도 제 인생을 살아야죠. 다만 걱정되는 게 있어요. 걱정이라니? 무슨 말이니? 도현식. 재정적으로 조금 무리를 하는 것 같아서요. 새로 결혼할 분에게 너무 과하게 해주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리 제가 전 부인이지만 어머니께는 아드님이잖아요.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이 파일만 좀 가지고 계셔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혹시나 해서요. 나는 사전에 준비한 USB 드라이브를 건넸다. 이 드라이브 안에는 핵심 비리는 없었다. 대신 도현이 최근 대출을 무리하게 받았다는 금융자료와 상간녀와 관련된 사치성 지출 목록 등 시어머니가 보기에 아들이 큰일 낼까 걱정하게 만드는 정보들만 담겨 있었다. 핵심은 의심의 씨앗을 심는 것이었다. 이게 다 뭐니? 복잡한 서류는 잘 모르겠다만 시어머니는 불안한 표정으로 USB를 바라보셨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도현 씨가 어머니께 말씀 못 드린 대출 내역 같은 거예요. 만약에 혹시 나중에 도현 씨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그때 열어보세요. 제가 어머니께 마지막으로 해드릴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나의 눈빛에는 순수한 걱정만 담겨 있었다. 시어머니는 고맙다며 눈물을 훔치셨고 나는 그 USB가 도현의 결혼식 날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속으로 계산했다. 이 USB는 폭탄이 아니라 폭탄 스위치를 누르는 도구였다. 다음으로 나는 결혼식 당일의 완벽한 등장을 준비했다. 복수는 비참함이 아니라 승리의 모습으로 이루어져야 했다. 나는 이혼 후 받은 재산 분할금을 아낌없이 투자해 나를 가장 빛나게 해줄 드레스를 맞췄다. 순백의 웨딩드레스 대신 짙은 사파이어 블루 색상의 드레스. 시선을 압도하는 화려함 속에서도 차분하고 세련된 기품이 느껴지는 디자인이었다. 헤어와 메이크업도 최고 전문가에게 맡겼다. 10년 결혼 생활 동안 도현이 당연하게 여겼던 나의 평범하고 가정적인 모습은 완전히 지워졌다. 거울 속에 비친 나는 마치 왕좌를 되찾으러 온 여왕 같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별표 신비로운 선물 별표의 외형 포장을 완성했다.
나는 명품 시계 케이스와 비슷한 크기와 무게를 가진 고급스러운 상자를 제작했다. 겉은 짙은 남색 벨벳으로 덮여 있었고 뚜껑에는 김도현 블랙하트 55 상간녀 이름이 아닌 별표 김도현 빈생 최악의 선택에 대한 축하할 별표라는 문구가 미세하게 새겨진 금속 명판을 붙였다. 물론 이 문구는 육안으로는 잘 보이지 않고 특정 조명 아래에서만 드러나도록 특수 처리했다. 상자 안에는 결정적인 증거 파일들이 담긴 USB와 더불어 아주 특별한 오브제가 들어 있었다. 그것은 도현이 나에게 처음으로 선물했던 지금은 빛바랜 은반지였다. 나는 그 반지를 상자 정중앙에 배치하고 그 아래에 다음과 같은 짧은 메모를 깔았다. 내가 버린 것들이 너에게 돌아갈 것이다.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다. 날짜는 D-Day 3일 전. 나는 결혼식이 열릴 호텔의 연회장 배치도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메인 스크린의 위치, 음향 장비의 콘솔 위치, 그리고 VIP 테이블의 좌석 배치까지. 내가 고용한 특수 미디어 전문가가 마지막 점검을 끝냈다는 보고를 받았다. 이제 남은 것은 그들이 만든 무대에 당당하게 올라서는 것뿐이었다. 내 손에는 선물이 들려 있었지만 내 마음은 이미 승리의 축배를 들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비참한 전 부인이 아니었다. 나는 심판자였다. 결혼식 당일 아침, 나는 잔뜩 흥분한 신부처럼 일찍 일어났다. 물론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은 사랑의 설렘이 아닌 완벽한 복수를 향한 냉철한 기대감이었다. 마지막 점검을 위해 나는 다시 한번 준비된 선물 상자를 들여다보았다. 벨벳 상자 안, 빛바랜 은반지 아래에 놓인 USB 드라이브는 그들의 몰락을 담은 판도라의 상자였다. 오후 늦은 시간, 화려한 호텔 볼룸으로 향하기 전 나는 예약해둔 청담동의 프라이빗 뷰티 살롱을 찾았다. 거울 앞에 앉은 나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을 지켜보는 듯했다. 짙은 사파이어 블루 드레스는 내 몸에 완벽하게 감겨 흘러내렸고 긴 머리는 우아하게 컬을 넣어 한쪽으로 넘겼다. 전문가의 손길을 거친 메이크업은 나의 눈빛을 더욱 날카롭고 강렬하게 만들었다. 이전에 나, 김도현의 아내였던 평범하고 헌신적인 여자는 온데간데 없었다. 거울 속에는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모든 것을 통제하는 도저히 무시할 수 없는 매력을 가진 한 여자가 서 있었다. 정말 아름다우세요. 신부보다 더 빛나실 것 같아요. 스타일리스트가 감탄했다. 나는 잔잔하게 미소 지었다. 오늘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에요. 하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은 되고 싶네요. 화장을 마무리하고 나는 마지막으로 나를 위해 특별히 제작된 미세한 카메라와 녹음 장치가 숨겨진 작은 브로치를 드레스 가슴에 달았다. 모든 순간을 기록하기 위함이었다. 복수의 달콤함은 목격되어야만 완성된다. 호텔로 향하는 리무진 안에서 나는 휴대폰으로 내 계획의 두 번째 단계를 실행했다. 이 단계는 혼란약이었다. 나는 익명으로 도현의 회사 게시판에 짧은 글을 올렸다. 내용은 이랬다. 김도현 이사님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이 행복한 시작이 곧 엄청난 폭풍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는 회사 자금으로 사랑하는 새 신부에게 선물을 했습니다. 오늘 저녁 그랜드 볼룸에서 진실이 밝혀집니다. 물론 이 글은 곧 삭제될 테지만 도현의 동료 몇 명에게는 이미 스크린샷이 공유될 만큼의 충분한 시간이었다. 그들의 결혼식은 이미 시작 전부터 불안감과 소문이 그림자가 드리워지게 될 것이다. 도현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소문에 결혼식 내내 신경을 곤두세울 것이고 이 긴장감은 내가 폭로를 시작했을 때 파괴력을 극대화할 것이다. 오후 6시. 호텔 그랜드 볼룸의 문 앞에 도착했다. 리무진에서 내리자마자 나는 수많은 하객들의 시선을 느꼈다. 모두가 화려하게 차려입었지만 나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내가 이혼한 전 부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놀라움과 호기심이 뒤섞인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당당하게 로비를 가로질러 연회장 입구로 향했다. 이때 나는 로비 한 구석에서 도현의 어머니, 시어머니를 발견했다. 그녀는 심각한 표정으로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다가갔다. 어머니. 시어머니는 깜짝 놀라 나를 올려다보았다. 서아야, 너, 이 자리에는 왜? 그녀의 눈에는 걱정과 동시에 내가 너무 아름답게 변한 것에 대한 미묘한 경계심이 스쳐 지나갔다. 도현 씨가 축하해달라고 했잖아요. 나는 온화하게 미소 지었다. 어머니, 지난번에 제가 드린 그 USB, 혹시 지금 가지고 계세요? 아, 응. 혹시나 해서 가져왔다만. 시어머니는 불안한 표정으로 가방을 뒤적였다. 어머니, 제가 아까 로비에서 도현 씨 회사분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들었어요. 큰일 날 것 같다. 이사님이 자금 문제를 일으킨 것 같다고요. 제 생각엔 어머니께서 식중간에 도현 씨에게 그 USB를 몰래 전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니 말씀이라면 도현 씨가 들어줄 테니 결혼식 끝나자마자 확인해 보라고요. 별일 아니면 좋겠지만 혹시 모르잖아요. 시어머니의 얼굴은 순식간에 공포로 굳어졌다. 아들에 대한 걱정은 어떤 이성적인 판단보다 앞섰다. 그래, 서아야. 내 말이 맞다. 내가 나를 생각하는구나. 나는 시어머니에게서 USB를 받지 않았다. 그저 그녀의 손에 USB가 들려있도록, 그리고 그 불안감이 도현에게 전달되도록 유도했을 뿐이다. 시어머니는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연회장으로 들어섰다. 나의 선물은 이제 외형적인 포장과 더불어 심리적인 전제 조건까지 완벽하게 갖추게 되었다. 결혼식은 정각 7시에 시작될 것이었다. 나는 연회장 입구에서 잠시 멈춰서서 손에 든 벨벳 상자의 무게를 느꼈다. 이제 쇼타임이다. 연회장 문이 열리고 나는 축하연회장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공간은 금빛 조명과 꽃 장식으로 화려하게 물들어 있었지만 나의 사파이어 블루 드레스는 그 모든 배경을 압도하는 듯 했다. 모든 시선이 나를 향했다. 경악, 호기심, 그리고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에 대한 불편함. 이 모든 감정이 김도현과 상간녀의 축제를 위한 최고의 에피타이저였다. 나는 가장 구석진 곳이 아닌 메인 무대가 잘 보이는 VIP 테이블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내 걸음걸이는 느리고 우아했지만 발걸음 하나하나에 복수의 단단함이 담겨 있었다. 도현과 상간녀는 막 하객들에게 인사를 마치고 줄의 단상으로 향하는 중이었다. 그들은 행복에 겨워 서로를 마주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순간 도현이 나를 발견했다. 그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경악과 당황함, 그리고 미세한 공포가 그의 눈에 맴돌았다. 내가 이렇게 화려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그는 내가 구석에서 초라하게 앉아 있거나 아니면 아예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으리라. 나는 그를 향해 눈이 마주칠 정도로 고개를 살짝 숙여 인사했다. 그 미소는 잔인할 만큼 완벽했고 그의 당황을 더욱 심화시켰다. 옆에 있던 상간녀는 아직 나를 보지 못했지만 도현의 시선이 고정된 곳을 따라 시선을 돌렸다. 상간녀의 얼굴 역시 경직되었다. 그들의 친구였던 내가 이제는 그들의 몰락을 예고하는 사파이어 여왕처럼 서 있다는 사실을 그녀도 본능적으로 감지했을 것이다. 주례가 시작되었다. 나는 준비된 테이블에 앉아 그들의 위선적인 서약을 조용히 지켜봤다. 주례사는 사랑과 신뢰, 영원한 약속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 단어들은 내 귀에 비웃음처럼 들렸다. 신뢰, 약속. 이 두 사람이 신뢰를 이야기하는 것은 코미디였다. 이때
나는 도현의 어머니가 불안한 기색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도현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포착했다. 계획대로였다. 시어머니는 주례가 잠시 뜸을 들이는 틈을 타 도현의 귀에 속삭였다. 그녀의 손에는 내가 앞서 건네주라고 했던 USB가 든 작은 파우치가 들려 있었다. 도현은 짜증이 가득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지만 주례단상 위라 크게 화를 낼 수는 없었다. 그는 어머니가 억지로 손에 쥐어준 파우치를 어색하게 재킷 안주머니에 밀어넣었다. 주례사의 시선, 하객들의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다. 도현은 서둘러 어머니를 자리로 돌려보냈다. 그의 얼굴은 이미 땀으로 흥건했다. 내가 예상한 대로 도현은 불안감에 휩싸였다. 어머니가 건넨 것이 무엇인지 몰라도 그가 나를 보자마자 극도의 경계심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어머니의 행동을 나와 관련된 불길한 징조로 받아들였을 것이다. 주례가 끝나고 신랑 신부의 행진이 시작되었다. 도현은 애써 환하게 웃으며 상간녀의 손을 잡고 버진 로드를 걸었다. 그들은 행복해 보였지만 나는 그들의 눈에서 이미 균열이 시작되었음을 읽었다. 특히 도현은 연신 하객들 사이를 살피며 불안한 시선을 던졌다. 행진이 끝난 후 연회는 축하 공연과 식사로 이어졌다. 나는 음식을 입에 대지 않았다. 그저 앉아서 도현과 상간녀가 축하를 받으며 웃고 있는 모습을 지켜봤다. 저들의 행복이 정점에 달했을 때 나는 가장 치명적인 칼날을 꽂을 것이다. 축하 공연이 모두 끝나고 이제 신랑 신부가 하객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축배를 드는 순서가 돌아왔다. 연회장의 모든 조명이 중앙 무대에 집중되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신랑 신부를 무대로 불렀다. 도현과 상간녀는 샴페인 잔을 들고 무대 위에 섰다. 바로 이 순간이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사파이어 드레스 자락이 바닥에 미끄러지듯 움직였다. 나는 내 테이블 위에 놓아둔 벨벳 상자를 들고 천천히, 그러나 망설임 없이 무대를 향해 걸어갔다. 하객들은 내가 무대로 다가가는 것을 보고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전 부인이 축배 직전에 무대로 나선다니 이보다 더 드라마틱한 상황은 없었다. 잠깐만요. 서아 씨. 도현이 당황하여 마이크를 잡고 외쳤다. 그의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다. 나는 멈추지 않았다. 무대 계단을 올라가 신랑 신부의 바로 옆에 섰다. 나는 도현을 바라보지 않았다. 대신 연회장을 가득 메운 수백 명의 하객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나는 내 손에 든 벨벳 상자를 높이 들었다. 축하합니다. 도현 씨. 그리고 신부님. 나의 목소리는 마이크를 통해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완벽하게 침착하고 완벽하게 냉정했다. 두 분의 영원한 행복을 위해 제가 특별한 신비로운 선물을 준비했어요. 이 선물이 두 분의 결혼 생활에 큰 축복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나의 차분한 목소리와 손에 들린 벨벳 상자가 연회장 전체의 숨소리마저 집어삼켰다. 도현과 상간녀는 패닉에 빠진 눈으로 나를 노려봤다. 특히 상간녀는 잔뜩 흥분해서 당장이라도 나에게 달려들 기세였다. 무슨 짓이야. 당장 내려와. 경호원. 도현이 마이크를 붙잡고 신경질적으로 소리쳤지만 이미 상황은 그의 통제를 벗어났다. 나는 그들을 무시하고 상자를 들고 있던 손을 천천히 내렸다. 걱정 마세요. 김도현 씨. 제가 준비한 이 선물은 두 분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가장 적절한 기념품이 될 거예요. 나는 일부러 강조하며 말했다. 나는 상자의 뚜껑을 열어 안에 담긴 빛바랜 은반지를 보여주었다. 그 반지는 우리가 가장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시절, 도현이 직접 디자인해서 나에게 끼워줬던 것이었다. 이것은 제가 김도현 씨와 함께 했던 10년의 시간을 상징하는 물건이에요. 헌신과 믿음, 그리고 배신. 나는 은반지를 다시 상자에 넣고
그 아래에 숨겨져 있던 나의 별표 신비로운 선물 별표의 실체, USB 드라이브를 꺼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선물이 여기 있어요. 김도현 씨와 신부님의 사랑의 결실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파일들이죠. 나는 무대 뒤편, 미디어 콘솔 쪽으로 시선을 던졌다. 그곳에 있던 내 협력자가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이것이 신호였다. 나는 준비된 USB를 들고 무대 옆에 마련된 빔 프로젝터 연결 단자에 꽂았다. 순간 연회장 전체를 비추던 화려한 조명이 꺼지고 메인 스크린에 불이 들어왔다. 도현은 사색이 되어 나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나는 이미 한 발 앞서 있었다. 김도현 씨, 당신은 IT 회사의 이사로서 혁신과 청렴을 강조했죠. 신부님은 미모와 재력으로 모두의 부러움을 샀고요. 하지만 이 파일들은 그들이 지난 1년간 나 몰래 이룩한 숨겨진 재산의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스크린에는 즉시 첫 번째 자료가 떴다. 그것은 복잡하게 얽힌 회사 회계 장부의 캡처 화면이었다. 하지만 내가 그 난해한 숫자를 모두가 이해하기 쉽게 재구성해 놓았다. 재정비리 항목 1, 비자금 조성 내역 항목, 미스터리 마케팅 비용 명목으로 회계 처리된 출금 내역, 총 $백슬래시 텍스트 10억 원 $. 용처, 신부 명의의 고급 아파트 구입 자금, $백슬래시 텍스트 8억 원 $. 나머지 $백슬래시 텍스트 기억 원 등 명품 및 유흥비. 증거, 김도현 이사의 자필 서명이 담긴 내부 보고서와 부동산 계약서의 일부 사본. 연 회장은 순식간에 술렁거렸다. 하객들은 소곤거림을 넘어선 경악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도현의 회사 동료들은 충격으로 입을 다물지 못했다. 도현은 이성을 잃고 나에게 달려왔다. 이 미친 여자야. 당장 꺼. 이건 조작된 거야. 그는 USB를 빼앗으려 했지만 나는 몸을 비틀어 피했다. 그의 아수라장 같은 외침이 오히려 폭로에 힘을 실어주었다. 사람들은 그의 행동에서 죄책감을 느꼈다.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다. 이번에는 상간녀의 비밀이었다. 개인적 약점 항목이 숨겨진 사생활 항목, 신부의 과거 유흥업소 근무 시절 사진 및 녹취록. 내용, 신부가 도현을 ATM이라고 지칭하며 재산을 빼돌리려 계획했던 친구와의 메신저 대화 캡처. 증거, 시간과 장소가 명확히 기재된 증거사진과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원된 대화 내용. 스크린에 상간녀의 적나라한 과거 사진과 도현을 조롱하는 메시지가 선명하게 떴을 때 상간녀는 비명을 지르며 얼굴을 감쌌다. 그녀의 화려한 드레스와 메이크업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이 폭발적으로 터져나왔다. 도현은 스크린과 상간녀를 번갈아 보며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자신이 사랑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이 사실은 치밀하게 계획된 공갈과 착취였음을 깨달았다. 그는 나에게 복수당하는 동시에 자신이 선택한 새로운 배우자에게도 철저하게 기만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무대 중앙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이것이 바로 제가 두 분께 드리는 신비로운 선물입니다. 이 파일들은 두 분의 결혼이 사랑이 아닌 돈과 기만으로 이루어졌음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한 것은 단순한 축하가 아닌 심판입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도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 배신감, 그리고 모든 것을 잃었다는 절망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그제야 내가 준비한 복수의 크기를 깨달은 듯 했다. 스크린에 진실이 폭로되는 순간 연 회장은 완전히 얼어붙었다. 샴페인 잔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는 소리, 하객들의 경악과 웅성거림만이 정적을 깼다. 도현은 자신이 만든 무대 위에서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이 순식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것을 직면해야 했다. 나는 도현이 상간녀에게 선물한 아파트의 실제 명의자가 도현의 회사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다는 핵심 증거를 마지막으로 공개했다. 이것은 단순한 외도가 아닌
배임과 횡령이 결합된 중대한 범죄임을 의미했다. 특히 이 자리에 있던 투자자들과 회사 관계자들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해졌다. 그들은 이제 축하하러 온 손님이 아니라 재산상의 손해를 입을 잠재적 피해자들이었다. 이 모든 자료는 공증된 디지털 포렌식 검증을 거쳤습니다. 나는 냉정하게 쐐기를 박았다. 결혼식 직후 이 파일들은 사법기관에 정식으로 제출될 예정입니다. 두 분의 행복한 시작을 누구보다 성대하게 알리기 위해서요. 상간녀는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다. 그녀의 히스테릭한 울음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증폭되어 울려 퍼졌다. 그녀는 도현에게 매달리며 오빠, 나 아니야. 저 여자가 조작한 거야. 믿지 마. 라고 소리쳤지만 스크린에 버젓이 떠있는 자신의 얼굴과 메시지 캡처 화면은 그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게 만들었다. 도현은 상간녀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의 눈은 오직 나, 한서아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의 눈빛은 절망과 후회, 그리고 어쩌면 약간의 경외심마저 담고 있는 듯했다. 그는 그제야 내가 이혼 과정 내내 얼마나 치밀하게 이 순간을 준비해왔는지 깨달았을 것이다. 그가 나를 재산 분할이나 원하는 속물로 얕잡아 보았을 때 나는 이미 그의 몰락이라는 가장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제발, 부탁이야. 도현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는 마이크를 놓쳤고 그의 목소리는 무대 위에서 힘없이 퍼졌다. 이건 너무하잖아. 우리 사이에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나는 그의 앞에 서서 차갑게 미소 지었다. 우리 사이에요. 김도현 씨, 당신이 나 몰래 내 가장 친한 친구와 침대를 같이 쓰고 회사 돈으로 그녀에게 선물을 했을 때 그때 당신은 우리 사이라는 단어를 이미 불태워 버렸어요. 이제 와서 피해자인 척하지 마세요. 이때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다. 도현의 어머니가 비틀거리며 무대 위로 올라왔다. 그녀는 아까 도현에게 건네주었던 USB 파우치를 든 채였다. 그녀는 내 앞에서 나에게는 죄책감에, 아들에게는 실망감에 찬 표정을 지었다. 도현아, 이게 다 무슨 소리니? 내가 회사 돈을? 내가 정말 이랬니? 시어머니는 오열했다. 도현은 어머니 앞에서까지 모든 것을 부정할 수는 없었다. 그는 고개를 떨구었다. 그 순간 어머니는 내가 건네준 USB를 급하게 파우치에서 꺼내 무대 위의 노트북에 꽂았다. 물론 그 안에는 결정적인 비리는 없었지만 도현이 나에게 했던 거짓말과 무리한 대출 내역, 그리고 상간녀의 사치를 채워주기 위해 재정을 파탄냈다는 사실이 스크린에 보조적으로 뜨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이 자료들을 보며 더욱 확신을 가졌을 것이다. 서아가 너를 얼마나 믿었는데 너 때문에 회사가 망하게 생겼잖아. 이 녀석아. 시어머니는 도현을 붙잡고 울부짖었다. 이 장면은 하객들에게 가장 큰 충격과 연민을 주었다. 순진한 전 부인, 나, 충격에 빠진 어머니, 그리고 모든 것을 잃게 된 배신자, 도현. 모든 드라마의 요소가 완벽하게 갖춰졌다. 도현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다. 그는 상간녀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잃었음을 인정해야 했다. 명예, 재산, 그리고 그의 유일한 아군이었던 어머니의 신뢰까지. 그는 무대 위에서 무너져 내렸다. 무릎이 꺾이고 텅 빈 눈으로 스크린을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마치 짐승 같은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그의 울음소리는 후회와 절망이 뒤섞인 처절한 패배자의 곡소리였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의 울음소리는 마이크를 통해 연회장 전체에 퍼져나갔다. 이 비참한 절규야말로 내가 바랐던 가장 신비롭고 가장 완벽한 선물의 마지막 포장재였다. 나는 조용히 내 휴대폰을 들었다. 나의 복수 실행을 도왔던 협력자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종료.
무너져 울고 있는 김도현의 모습은 내가 10년 결혼 생활 동안 겪었던 모든 고통과 굴욕에 대한 완벽한 보상이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내가 알던 오만하고 성공한 사업가가 아니었다. 그는 단지 자신의 탐욕과 배신이 초래한 결과를 온몸으로 감당하는 한심한 패배자일 뿐이었다. 상간녀는 무대 구석에서 흐느끼며 도현에게서 시선을 거두었다. 그녀는 자신이 노리던 모든 것, 즉 화려한 결혼식, 상류층 진입, 그리고 재정적 안정까지 단 한순간에 잃었음을 깨달았다. 그녀의 절망은 도현의 비통한 만큼이나 깊었다. 그들은 이제 사랑이라는 덧없는 감정이 아닌 공동의 몰락이라는 끈으로 묶인 공범이었다. 나는 무대 중앙에 홀로 우뚝 서서 이 광경을 지켜봤다. 내 사파이어 드레스는 피로 연장의 아수라장 속에서도 흐트러짐 없이 빛났다. 하객들의 시선은 더 이상 놀라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냉랭한 판단이었다. 특히 도현의 비즈니스 파트너들은 이미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와 심각하게 통화하고 있었다. 주가 폭락, 투자 철회, 감사 착수, 이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 연회장 구석에서 조용히 시작되고 있을 터였다. 나는 마이크를 다시 잡았다. 내 목소리는 울음소리와 웅성거림을 뚫고 명료하게 퍼져나갔다. 두 분의 결혼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 선물은 두 분이 앞으로 짊어져야 할 책임과 결과에 대한 증표가 될 것입니다. 나는 무대 위에서 내려와 도현이 엉엉 울고 있는 바로 옆을 지나쳤다. 그는 내 발치에 떨어진 채 감히 나를 올려다보지도 못했다. 그에게는 이제 나를 대적할 그 어떤 권위나 명분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무기력했다. 나는 하객들이 모여있는 테이블 쪽으로 걸어갔다. 사람들은 나를 피하지 않았고 오히려 존경심과 흥미가 섞인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다. 그들은 내가 단순히 이혼당한 여자가 아니라 가장 위험하고 치밀한 복수를 실행해낸 생존자임을 인정했다. 그때 도현의 어머니가 내 손을 붙잡았다. 그녀는 눈물로 얼룩진 얼굴로 나를 바라봤다. 서아야, 미안하다. 내가 너를 몰라봤어. 너만큼 똑똑하고 강한 여자를. 내가 이 모든 걸 계획했을 줄이야. 그녀는 나에게 용서를 구하는 듯 했지만 나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놓았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미워하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이제 김도현 씨의 아내가 아니에요. 저는 제 삶을 되찾았을 뿐입니다. 나는 그녀의 품에 안겨 울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나의 승리는 이미 완성되었고 더 이상의 감정적인 연결은 허용하고 싶지 않았다. 경호원들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무대 위로 올라왔다. 그들은 흐느끼는 도현과 망연자실한 상간녀를 강제로 일으켜 세워 연회장 뒤편으로 끌고 나갔다. 그들의 퇴장은 결혼식 행진이 아니라 죄인의 압송과도 같았다. 연회장 안에는 혼란스러운 분위기 속에서도 묘한 침묵이 감돌았다. 하객들은 식탁 위의 고급스러운 요리가 아닌 방금 벌어진 충격적인 드라마에 압도되어 있었다. 나는 연회장 한가운데 서서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 내가 있음을 깨달았다. 지난 10년 동안 나는 도현의 그늘에 가려진 조용한 아내였지만 오늘 이 순간 나는 모두의 시선을 받는 가장 강력한 존재가 되었다. 나는 테이블에 남아있는 나의 작은 손가방을 들었다. 나의 복수는 끝났다. 이제 이 무대에서 우아하게 퇴장할 시간이었다. 나는 하객들을 향해 마지막으로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즐거운 저녁 되십시오. 내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들에게는 명백한 승자의 선언처럼 들렸을 것이다. 나는 돌아섰다. 내 등 뒤에서 아직도 웅성거리는 사람들의 목소리와 완전히 파국으로 치달은 결혼식의 잔해를 남긴 채 나는 호텔 문을 향해 걸어나갔다. 나는 이제 그들의 과거가 아니라 나의 미래를 향해 걷고 있었다. 호텔의 육중한 문을 나서는 순간 차가운 밤 공기가 내 뺨에 와닿았다. 그랜드 볼룸의 내부가 워낙 뜨거웠기에
이 냉기가 오히려 상쾌하게 느껴졌다. 호텔 입구에는 이미 몇몇 매체 기자들이 웅성거리고 있었다. 누군가 익명으로 제보를 했으리라. 도현의 결혼식이 파국으로 치달았다는 소문은 불과 몇 분 만에 도시 전체로 퍼져나갈 터였다. 나는 준비된 차량에 오르지 않고 잠시 어둠 속에 서 있었다. 내 뒤로는 화려한 조명이 빛나는 호텔 건물이 보였고 그 안에는 방금 내가 폭파시킨 잔해가 남아 있었다. 김도현이 그 자리에서 무너져 울던 모습, 상간녀가 비명을 지르던 소리, 하객들의 충격적인 표정이 내 머릿속을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복수는 완성되었다. 그 순간 내 심장은 예상치 못한 해방감으로 가득 찼다. 이 해방감은 단순히 복수의 성공에서 오는 쾌감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난 10년 동안 나를 짓눌러왔던 배신감, 자존감 상실, 그리고 그를 향한 미련의 쇠사슬이 끊어진 데서 오는 진정한 자유였다. 나는 김도현을 무너뜨림으로써 결국 나 자신을 구원한 것이다. 나는 손가방에서 청첩장을 꺼냈다. 고급 수입지에 금박으로 새겨진 두 사람의 이름은 이제 더 이상 축하가 아닌 비극의 기록이었다. 나는 그 청첩장을 조용히 반으로 다시 내 조각으로 찢어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다. 미련 없이 깨끗하게. 나는 차량에 올라타 운전기사에게 익숙한 집 주소가 아닌 새로 이사갈 오피스텔 주소를 말했다. 그곳은 복수를 설계했던 작전 본부가 아니라 이제 나의 새로운 삶을 시작할 공간이었다. 오늘 밤은 제가 운전하겠습니다. 나는 기사에게 말했다. 잠시 주무셔도 됩니다. 나는 익숙한 서울의 밤거리를 운전했다. 도현과 함께 살던 집을 떠나오면서 느꼈던 막연한 불안감은 사라졌다. 이제 나는 나의 미래를 스스로 운전하고 있었다. 창문을 열고 밤 공기를 들이마셨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자 내 폐는 다시 살아 숨쉬는 듯 했다. 내 휴대폰에는 이미 박 변호사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해 있었다. 서아 씨, 자료는 방금 검찰에 접수되었습니다. 완벽한 증거들이에요. 이제부터는 저를 믿고 편안하게 쉬십시오. 나는 미소 지었다. 편안하게 쉴 수 있었다. 김도현은 그의 결혼식 날 가장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 재정비리와 사생활 폭로로 인해 그의 회사는 곧 감사와 수사를 받을 것이고 그의 사회적 명성은 바닥에 떨어졌다. 그가 다시 일어서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다. 나는 도현이 나에게 주었던 고통만큼, 아니 그보다 훨씬 더 큰 대가를 치르게 했다. 하지만 이 복수의 끝에서 내가 얻은 것은 그가 망가지는 것을 보는 즐거움이 아니었다. 내가 얻은 것은 나의 가치였다. 내가 더 이상 그의 배신에 갇혀 슬픔과 분노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피해자가 아니라는 깨달음이었다. 새 오피스텔 앞에 도착했다. 짐은 아직 완벽하게 정리되지 않았지만 상관없었다. 나에게는 이 공간이 새로운 시작을 위한 캔버스였다. 나는 열쇠를 돌려 문을 열고 불을 켰다. 텅 빈 공간에서 나는 잠시 숨을 골랐다. 이제 나는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전 부인도 아니었다. 나는 한서아. 온전하게 나만의 이름으로 서 있었다. 나는 창가에 서서 멀리 반짝이는 도시의 야경을 바라봤다. 그 빛들은 이제 나에게 희망의 상징처럼 느껴졌다. 나는 복수를 끝냈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다. 이것은 오랫동안 멈춰 있었던 나의 인생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새로운 시작이었다. 나는 내 자신에게 조용히 말했다. 잘했어, 서아. 이제 내 행복을 찾을 시간이야. 김도현은 그의 결혼식 날 무너져 울었지만 나는 그날 밤 내 인생에서 가장 자유로운 미소를 지을 수 있었다. 이야기 끝.